단 3년 동안 36대만 생산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단 4년 동안 15개의 레이스를 우승하고 이 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차를 사려면 7천만 달러는 내야 합니다. 수집가들은 대체 왜 6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차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페라리 250 GTO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젊은 레이싱카 디자이너이자 드라이버였던 엔초 페라리는 1930년대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인 알파로메오에서 큰 활약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사내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엔초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곧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패전국인 이탈리아에 있던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문자 그대로 사라졌으니 엔초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레이싱팀 오늘날의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다시 만들며 자신을 버린 알파로메오에 대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F1의 두 번째 시즌인 1951년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를 계산하게 된다면 챔피언은 페라리였으니 전의를 상실한 알파로메오는 F1을 떠나고 페라리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엔초 페라리라 하더라도 평생 포뮬러 1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모터스포츠는 어디까지나 돈을 버는 게 아닌 돈을 쓰는 스포츠이고 그 자금줄은 대회 상금, 지인의 후원, 레이스카 판매 등으로는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초는 1940년대 후반부터 레이스용 차량이 아닌 공동용 차량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탄생한 차가 바로 3000cc V12 엔진을 단 그랜드 투어러 페라리 250입니다. 1952년부터 생산된 이 차는 태생부터 잘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이싱 명가 알파로메오의 핵심 인력이 차린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만든 스포츠카이니까요. 그랜드 투어러라는 장르에 걸맞게 유럽의 아름다운 길들을 여행하며 오랫동안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차는 단숨에 페라리의 새로운 돈줄이 되었습니다. 엔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고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 250을 유럽 전역을 레이스에 출전시켰습니다. 수제작이었기 때문에 나서는 경기에 맞춤 생산한 차로 트로피를 휩쓸었죠. 포르쉐를 제외하면 현실적인 적수가 없었습니다. 페라리 없는 알파로메오는 재기 불능해 보였고 메르세데스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모터스포츠와 절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페라리의 홈그라운드인 F1은 점차 영국 팀들이 주류를 이루고 급기야 F1 1957년 시즌에는 페라리가 단 한 경기도 우승하지 못하는 무관의 굴욕을 맛봅니다. 이러한 흐름은 페라리의 돈줄인 250으로 출전하는 그랜드 투어러 레이스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기어의 경우에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D타입이라는 전설적인 차로 르망 24시 레이스를 3연속 우승하며 페라리를 위협했죠. 이렇게 레이스에서 다른 팀들에게 밀리는 것 그 자체는 굴욕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본 관중들이 페라리에 실망을 하고 페라리의 차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면 만회할 기회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반에는 존 쿠퍼의 비드십 레이스카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식 구조를 가진 기존의 250을 개량하여 새로운 레이스카를 만든다는 건 팀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초는 장기적인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활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 GT 레이스에서 단 한 개의 승리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따내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투어러 클래스에서 호몰로게이션에 맞추어 한두 회 정도만 버틸 요량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카가 바로 250 GTO인 것입니다. 5단 수동 변속기가 물린 이 차는 300마력 30토크를 후륜으로 쏟아붓습니다. 무게는 900kg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로백은 5.4초, 최고속은 280km/h입니다. 엔초 시도의 페라리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기계적인 부분만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차량 외관의 부분은 카로체리아의 대부분의 일을 떠넘기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250 GTO 역시 당시 막 알파로메오에서 이적하며 엔초의 총애를 받던 지오토 빗자리니의 손에서 대부분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역학은 엔진을 못 만드는 놈들이나 신경 쓰는 거라고 말하던 엔초와는 달리 디자이너이자 테스트 드라이버였던 빗자리니는 그 당시 자동차 디자인에는 생소한 개념이던 윈드터널 테스트를 피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도입하며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한 차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길고 낮은 노즐, 굉장히 작은 프런트 그릴, 망치로 일일이 두들겨 단차를 최소화한 매끈한 알루미늄 패널, 롱테일의 시초격인 일체형 스포일러 형태로 마무리된 디자인이 탄생했고 이것은 이전의 페라리 디자인 철학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몇 마디만 들어도 감이 오시겠지만 빗자리니를 포함한 그 수하 직원들은 엔초 페라리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불화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 GTO의 개발 막바지였던 1962년에 해고되고 그 역할은 우리가 612 스칼리에티로 잘 기억하고 있는 카로체리아 스칼리에티로 정권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은 프로토타입 테스트까지 다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스칼리에티는 차량 내부 구조 설계에만 일부 가담했습니다. 프로젝트 말미에 디자이너를 바꾼 것은 아무래도 250 GTO를 완성한 디자이너가 빗자리니만은 아니길 바란 엔초의 뒤끝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물론 250 GTO 이후 페라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카가 공기역학에 상당한 공을 들여 디자인되었으니 엔초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빗자리니의 성견지명 덕에 페라리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호몰로게이션을 받았다고 딱지를 붙인 이 250 GTO가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게 좀 웃깁니다. 우선 대부분의 과정에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생산하는 것은 어렵겠죠. 다른 라인을 모두 중지하고 250 GTO를 만드는 데에만 전력을 다해도 한 달에 30대는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근데 250 GTO가 속한 클래스인 그룹 3 호몰로게이션 기수는 무려 100대입니다. 이 상황을 페라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우선 30세대의 250 GTO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FIA에서 나온 검사관들을 페라리의 본부가 있는 마라넬로에서 맞이하여 30대를 보여주고요. 그 일부를 이몰라로 가져가 다른 차인 척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었던 척하며 숫자를 뻥튀기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몬자에서도 차를 보여줬고요. 이런 방식으로 무한 증식하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이 후에 밝혀지긴 했지만 FIA를 속여서 호몰로게이션을 받아내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이라 다른 팀을 사례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레이스 기록이 말소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GTO는 필힐과 함께 1962년 세브링 CBC에서 2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첫 레이스를 치루었습니다. 당연히 르망 24시에도 나갔는데 클래스 1, 2등 전체 2, 3등을 차지하며 페라리의 포디움 독식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듬해에도 클래스 1, 2를 기록했고요. WSC의 다른 GT 클래스에서도 수많은 우승을 거두며 62, 63, 64년 전부 시즌 종합 우승에 달성했습니다. 1963년과 64년에는 뚜르 드 프랑스 오토모빌에서도 우승하며 8년간의 페라리 독주 시대에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250 GTO와는 사뭇 다른 250 LM이 1964년 탄생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962년에 탄생한 GTO는 미드십 레이아웃의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기까지 버티기 위해 나온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르망에서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드십의 250 LM이 탄생한 결과 GTO는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은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 LM의 호몰로게이션이 취소된 것입니다. 사실 GTO도 호몰로게이션에서 요구하는 100대라는 생산 대수를 맞추지 못했지만 LM은 생산 대수를 속여서 호몰로게이션을 받아낸 것이 일찌감치 들통나 FIA가 그룹 3 호몰로게이션 승인을 물린 것입니다. 페라리는 어쩔 수 없이 WSC를 위해 세대의 GTO를 추가 생산하며 1964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250 GTO는 최상위 그랜드 트로러 클래스에서 우승한 최후의 프런트식 구조 레이스카로 역사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호몰로게이션의 제도를 지키지 않는 상황은 당시 페라리의 최대 적수 포르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 경쟁자들이 생산 규정을 지킬 의지라는 게 없었으니 다른 제조사들은 전력을 쏟아붓더라도 제대로 경쟁이 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에 FIA는 100기를 들고 50대 미만 생산되는 한정판 그랜드 투어를 위한 클래스 그룹 4 스포츠카를 신설합니다. 드디어 엔초가 진심으로 참가할 만한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페라리는 여기에 뛰어들며 역사의 길이 남게 될 포드와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썼지만 호몰로게이션의 절반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극소량 생산된 250 GTO. 사실 이 차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분명 큰 금액이긴 하겠지만 1969년에는 경매에서 2,500달러에 판매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원 시대가 시작되며 이 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본 수집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자본가, 혹은 투자 수익을 노린 전 세계의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대표하는 단적인 예로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96년 350만 달러의 250 GTO를 샀는데 9년 후 2007년에 팔 때는 6배 넘게 오른 가격인 220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2018년에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7천만 달러, 하나 약 830억 원에 판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022년 현재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6위를 만회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기대를 넘어서는 큰 활약을 하게 되었고 제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 뒤 전설이 된 레이스카 250 GTO였습니다.